서울의 밤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아래 펼쳐진 도심의 불빛들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보석들처럼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대양그룹의 전략기획실 본부장 강민주는 자신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끝난 이사회에서의 숙청 작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전장보다 잔혹했고 그는 자신의 친족들조차 가차없이 내쳐버린 냉혈한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동요도 서려 있지 않았으며 오직 지독한 피로감만이 그의 날카로운 눈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왼쪽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그가 불안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버릇 중 하나였다. 차량 내부의 정적을 깨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김형석이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통해 상사의 기색을 살피며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강남의 번화가 뒤편에 숨겨진 듯 자리 잡은 프라이빗 재즈바 블루문으로 향했다. 10년 전 어머니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민준에게는 고질적인 불면증과 함께 여성에 대한 심각한 혐오증이 생겨버렸고 그나마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낯선 이들의 시선이 차단된 이 어두운 밭뿐이었다. 그는 오늘처럼 신경이 날카로워진 날이면 독한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흐르는 색소폰 선율에 기대어 잠시나마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곤 했다. 블루문의 무거운 원목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함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와 민준의 굳어있던 어깨를 감쌌다. 이곳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기에 내부에는 소수의 손님들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 또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은 익숙한 듯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위치한 부스로 걸음을 옮겼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던 몇몇 여성들이 그의 수려한 외모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홀린 듯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무시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그림자처럼 주위에 배치되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을 경계했고 민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재킷을 벗어 옆자리에 던져두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 시각 바텐더 카운터 뒤편에서는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차에 되지 않은 대학생 이서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하얀 셔츠에 검은색 베스트를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소박한 유니폼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청초한 미모는 어두운 바 안에서도 유독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아는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낮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밤에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고단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니저는 서아에게 방금 들어온 구석자리의 손님이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VIP이니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주문을 전달했다. 서아는 매니저가 건네준 최고급 위스키 병과 크리스털 잔을 쟁반에 담아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민준이 있는 부스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자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피부로 느껴졌고 서아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술과 잔을 내려놓는 동안 민주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무심함이 오히려 서아에게는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얼음을 잔에 채우고 호박색 위스키를 따르며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은은한 비누 향기가 민준의 코끝을 아주 미세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는데 그것은 평소 그가 질색하던 짙은 향수 냄새가 아니라 낯설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깨끗한 향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서아와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그의 시선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는 묘한 호기심과 강단이 서려 있음을 발견하고 의외라는 듯 눈썹을 까딱였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은 바의 입구 쪽에서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음과 함께 깨져버렸고 민준의 예리한 감각은 즉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며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거칠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불룩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최진혁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들임을 알아차렸고 지금 경호원들이 외부에서 대기 중인 틈을 타 기습을 감행한 것임을 깨달았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사내들은 매의 눈으로 내부를 훑으며 타겟을 찾고 있었기에 민준이 몸을 숨기거나 도망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개방되어 있었다. 민준의 두뇌가 비상하게 회전하며 탈출구를 모색하는 동안 서아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쟁반을 든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지금 당장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저들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비무장 상태인 자신에게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내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민준이 앉아있는 구석진 부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하자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금 돌아서려던 서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고 서아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안기듯 부딪혔다. 서아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민주는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뒷머리를 받치며 순식간에 소파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은 밀착되었고 민주는 사내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서아를 자신의 위장막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속삭였지만 공포에 질린 서아가 바둥거리려 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서아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덮어버렸고 이는 연인 간의 로맨틱한 입맞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하고 계산된 위장에 가까웠다. 서아는 눈을 크게 뜨고 저항하려 했지만 민준의 압도적인 힘과 그에게서 풍기는 짙은 위스키 향 그리고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려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놀랍게도 입술이 닿는 순간 민준이 예상했던 끔찍한 혐오감이나 구토 증세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서아의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 그의 얼어붙은 감각을 일깨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는 10년 동안 어떤 여성과의 접촉도 거부해왔고 가벼운 스킨십조차 그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었기에 이 상황은 그 자신에게조차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킬러들이 자신들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서아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달콤하고 아찔한 자극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본능적인 갈증 해소와도 같았기에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힘을 주어 그녀를 더 깊이 탐닉했다. 청부업자들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는 남녀를 보고는 자신들이 찾는 냉철한 CEO 강민준이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혀를 차며 그대로 지나쳐 바의 안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서아를 놓아주지 않았고 서아 역시 처음 겪어보는 강렬한 경험에 숨이 막혀오면서도 낯선 남자의 천에 기이하게 동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침내 킬러들이 뒷문 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민준이 천천히 입술을 떼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서아는 붉어진 얼굴로 황급히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민준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놓아주지 않은 채 깊고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민준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방금 전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여자가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생소한 반응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끝이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리고 역겨움 대신 더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일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서아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아의 붉게 부어오른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름. 민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나 변명이 아닌 짧고 강압적인 질문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게 깔려 있었다. 서아는 그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뿜어내는 위험한 오울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자 민준은 다시 한번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 들어 올리며 강렬한 눈빛으로 대답을 종용했다. 지금 이 순간 강민준에게 있어 최진혁의 암살 위협 따위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오직 자신의 병적인 혐오증을 무력화시킨 이 작은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때 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호팀장 박 실장이 부스 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그제야 서아를 놓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사냥감으로 점찍은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아는 풀려나자마자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고 쟁반을 가슴에 품은 채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그녀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와 그녀를 어떻게 자신의 곁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실장이 도착해 민준의 안위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을 때 민준은 대답 대신 멀어지는 서아의 뒷모습을 턱으로 가리키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 신상 파악해서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하나도 빠짐없이. 박 실장은 주군의 뜬금없는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고 민준은 마지막으로 서아가 사라진 쪽을 응시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린 밤이었고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기 어린 집착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강남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양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마치 거대한 냉동고처럼 서늘하고 적막했다. 민준은 최고급 실크 시트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달아올라 조금도 쉴 수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수면제 2알과 위스키 반 병을 비우고서야 간신히 기절하듯 잠들었을 시각이었지만 오늘 밤은 약 기운조차 그의 뇌리에 깊이 박힌 그 순간의 기억을 지워내지 못했다. 자신의 입술에 닿았던 그 말캉하고 따뜻한 감촉과 코끝을 맴돌던 은은한 비누 향기가 끈질기게 되살아나 그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끔찍한 구토감과 혐오 반응이 그 여자에게서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리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최진혁이 쳐놓은 거미줄처럼 의심스럽고 위태롭게만 보였다. 만약 그 여자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여성 혐오증을 역이용하기 위해 최진혁이 심어놓은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본능이 그 여자에게 반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 수치심은 곧바로 차가운 분노와 병적인 의심으로 변질되어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집무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김형석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결제 서류와 함께 두툼한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실장을 노려보다가 말없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고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했다. 그 안에는 이소아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과 가족관계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적힌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매서운 눈길로 내용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예상보다 훨씬 평범하고 비루한 그녀의 삶이 활자화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이소아 22,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수석 입학 및 전액 장학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빚더미에 앉은 집안 사정과 병환 중인 조모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는 어릴 적 사고로 사망했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마저 최근 심장 수술을 받아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블루문에서의 아르바이트도 부족해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뛰는 그녀의 일과는 처절한 생존투쟁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준의 의심 많은 눈초리에는 이토록 완벽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서사야말로 스파이에게 입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장막처럼 보였다. 초의 부회장 쪽과의 접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구한 일자리로 보입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지만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특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전쟁터에서는 더더욱 그럴 리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이소아를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택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직접 그녀를 신문하고 다시 한번 접촉하여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끝장을 볼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서한은 병원 원무가 창구 앞에서 수납 직원의 난처한 표정을 마주하며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의 수술비 자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추가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며칠 내로 꼭 해결하겠다고 사정해야 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서던 그녀의 앞에 갑자기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성들이 차에서 내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 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강민준 대표가 잠시 뵙기를 청한다고 말했지만 서한은 그것이 부탁이 아닌 강제 연행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한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순순히 채 올랐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담장들과 감시 카메라들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고 서한은 어젯밤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했던 그 남자의 위험한 눈빛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차가 멈춘 곳은 요새처럼 견고해 보이는 현대식 대저택이었고 서한은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로 들어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민주는 마치 어둠의 제왕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앉아. 민주는 서아를 보자마자 인사는커녕 차가운 명령조로 소파를 가리켰고 서아는 쭈뼛거리며 가죽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서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혀왔다. 그는 서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탁자 위에 그녀의 뒷조사 보고서를 툭 던지며 차갑게 비소했다. 이서아, 한국대 경영학과.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는 가난한 고학생. 스토리는 완벽하더군. 누가 써준 시나리오지 최진혁인가. 서아는 자신의 치부가 담긴 보고서를 보고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바로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고개를 들어 항변했다. 무세운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은 그쪽이 먼저 저한테. 서아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려 하자 민주는 순식간에 몸을 숙여 그녀의 양어깨를 짓누르며 소파 등받이로 밀어붙였다. 갑작스러운 근접에 서아는 숨을 멈췄고 민준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얽혔다. 민준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구역질은커녕 오히려 안도감과 함께 나른한 졸음이 밀려오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특유의 살냄새는 그 어떤 최고급 아로마 오일보다 강력하게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진정시켰고 민주는 이 여자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할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서아는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소름이 돋아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민준의 악력은 바위처럼 단단해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서아와 눈을 맞추었고 이제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소유욕과 계산적인 탐욕으로 바뀌어 있었다. 증명해봐.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녀를 놓아주었고 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매를 추스르고 그를 노려보았다. 무엇을? 증명하라는 거죠. 서아의 떨리는 물음에 민주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 거침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는 수표를 찢어 서아의 앞에 날려보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걸로 할머니 수술비빚 그리고 내 남은 학비까지 전부 해결해. 조건은 하나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오늘부터 내 곁에 있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저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것은 명백한 거래였지만 서아의 입장에서는 영혼을 파는 계약과 다름없게 들렸다. 그녀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수표를 집어 던지려 했지만 순간 병실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내적 갈등을 간파한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다. 거절하면 내일 당장 네 할머니는 병원에서 쫓겨날 거고 너는 학교에서 제적당할 거야.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서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딴짓 안 하고. 민준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글쎄, 그건 네가 얼마나 유능한 수면제인지에 달렸겠지.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에게 이서아의 짐을 챙겨 오라고 지시했고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이 위험한 남자의 소나귀에 들어갔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아는 도망칠 수 없는 새장과도 같은 민준의 침실에 갇히게 되었고 민준은 샤워가운 차림으로 침대 헤드에 기대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넓은 킹사이즈 침대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차갑고 광활해 보였고 서아는 문가에 서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민준은 손으로 침대 옆자리를 툭툭 치며 짧게 명령했다. 와서 누워, 불 끈다. 서아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침대 끝자락에 몸을 뉘었다.
방에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민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서아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동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욕망이 얽히고 설키는 위험한 동거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암막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넓은 침실의 한 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강민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한 기분을 느끼며 눈을 떴다. 머릿속을 항상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거친 듯 정신이 맑았고 지끈거리던 편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안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곳에는 이서아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가슴팍에 규칙적으로 와닿았고 간밤에 맡았던 그 은은한 살 냄새가 이불 속에 가득 차 있어 민주는 순간적으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려 했지만 서아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품으로 더 파고드는 바람에 움직임이 멈추고 말았다. 평소라면 소름 끼치는 혐오감에 당장 상대를 밀쳐내고 욕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을 테지만 기이하게도 지금은 그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만이 일었다. 민주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들어 서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고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 치료제를 넘어선 위험한 중독의 시작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이미 그 달콤한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때 서아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눈을 떴고 눈앞에 있는 민준의 탄탄한 가슴 근육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침대 끝으로 도망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겁먹은 작은 토끼 같아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 가운을 걸치며 무심한 듯 툭 던졌는데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기 대신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내 역할은 훌륭했으니 약속한 대로 할머니 수술비는 병원 원무과에 이미 처리되었다는 통보였다. 서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비록 강압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었지만 할머니를 살려준 은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고마움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복잡한 표정을 읽으면서도 더 이상의 감정 교류를 차단하듯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서아는 텅 빈 침실에 홀로 남겨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시작될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 생활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예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옷매를 다듬었다. 식사 시간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고 긴 테이블 끝과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민주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태블릿 PC로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업무 모드에 돌입해 있었고 서아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게 수프를 떠먹었다.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아에게 오늘부터 자신의 수행비서라는 공식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학교에 갈 때도 경호원이 동행할 것이며 수업이 끝나면 즉시 회사로 와서 자신의 곁에 대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는 사실상 24시간 감시체제나 다름없었다. 서아는 사생활 침해라며 항변하고 싶었지만 이미 받은 돈의 액수와 할머니의 목숨값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아는 그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녀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과도한 예우에 당황했지만 민주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전용 차량에 태웠다. 차 안에서도 민주는 끊임없이 걸려 오는 전화를 받으며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고 서아는 그가 지배하는 세상의 냉혹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서아를 애워싼 경호원들의 존재 때문에 캠퍼스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학생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고학생이었던 이서아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에 영예처럼 등교하자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지만 서아는 귀를 막고 강의실로 향했다. 수업 시간 내내 강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수업이 끝나면 다시 그 차가운 남자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칼같이 나타난 박 팀장은 그녀를 정중하게 차에 태웠고 차는 곧바로 대한그룹 본사로 향해 도심을 질주했다. 회사에 도착한 서아는 민준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처럼 삼엄한 보안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직원들은 민준이 젊은 여자를 자신의 집무실 안쪽 개인 휴게실에 들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내 메신저는 그 이야기에 불이 났다. 하지만 민준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를 자신의 시야가 닿는 소파에 앉혀두고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처리해 나갔다. 가끔 그가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서아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신기하게도 그의 표정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의 숙적이자 부회장인 최진혁이었다. 그는 기름진 미소를 띠며 들어와 민준의 책상 앞에 앉았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서에게 끈적한 시선을 던졌다.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펜을 내려놓았고 사무실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진혁은 서아를 보며 새로운 비서냐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그녀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는 탐욕스러움이 가득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혁에게 용건이 없으면 나가라고 차갑게 으름장을 놓았다. 진혁은 민준의 과민한 반응을 보고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확신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번 주말에 있을 자선 파티에 그 비서도 함께 데려오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그 소리에 놀란 서아는 어깨를 움츠렸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경고했다. 저자는 뱀 같은 놈이니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고 말이다. 서아는 민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절박함을 읽었고 그가 자신을 단순히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민준은 그제야 안심한 듯 그녀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최진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퇴근길 차 안에서 민준은 서아에게 파티 참석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며 내일은 하루 종일 스타일링 팀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아는 화려한 파티가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제 내 약점이자 동시에 무기가 되었으니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서아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세계가 얼마나 화려하고도 잔혹한 곳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침실이라는 은밀한 공간에 마주했고 어젯밤과는 달리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민준은 서아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아가 젖은 머리카락을 닦으며 나오자 민준은 말없이 침대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고
서아는 한숨을 내쉬며 익숙한 듯 그의 곁에 누웠다. 민주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서아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욱 꽉 쥐며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은 악몽을 꿀 것 같으니 손만 잡고 있자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진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렸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천하의 강민준도 결국은 상처투성이인 외로운 남자일 뿐이라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저항을 멈추고 가만히 그의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의 천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 차가운 침실을 데웠다. 다음 날 민준이 출근한 사이 저택으로 최진혁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가정부는 정체불명의 상자가 배달되었다며 서아에게 전달했고 서아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는데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정중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파티에서 뵙기를 고대하겠다는 문구 아래에는 서아의 할머니가 입원한 병실 사진이 동봉되어 있어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사진을 구겨버렸고 이 사실을 민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갈등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은 강민준뿐이며 그를 믿지 않고서는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욕설과 함께 당장 집으로 가겠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민준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고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아를 발견한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서아는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의 눈물을 터뜨렸고 민준은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최진혁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진혁이 보낸 붉은 드레스가 벽난로 안에서 검은재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던 강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행비서에게 손짓했다. 거실 한편에는 방금 공수해온 최고급 브랜드의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민준의 성에 차는 것은 없어 보였다. 그는 직접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며 신중하게 고르던 중 깊은 밤바다를 연상시키는 미드나이트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 앞에서 손을 멈췄다. 화려한 장식은 배제되었지만 우아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그 드레스는 서아의 청초하면서도 강단 있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할 것이라 확신했다. 민준은 드레스를 서아에게 건네며 오늘 밤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서아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사이 민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늘 밤 파티장에서 벌어질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한 결의와 함께 서아를 향한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진혁이 감히 서아의 가족을 건드리며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민준은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늘 파티를 기점으로 전면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 잠시 후 드레스룸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민준은 순간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마치 밤하늘의 별빛을 몸에 두른 여신처럼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드러난 어깨 라인과 쇄골은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짙은 남색 드레스는 그녀의 투명한 피부톤을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긴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스타일은 그녀의 가녀린 목선을 강조해 주었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는데 그의 손끝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서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민주는 그녀의 귓가에 오늘 밤 당신은 내 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떨어져선 안 된다고 속삭였다. 파티 장소인 그랜드 호텔 볼룸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민준이 차 문을 열고 서아의 손을 잡아 에스코트하며 레드카펫을 밟자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며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대한민국 사교계의 황태자이자 냉혈 아닌 강민준이 공식 석상에 젊은 여성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해 있었다. 서아는 쏟아지는 시선과 웅성거림에 위축되어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고개를 들라고 무언의 압박을 보냈다. 그는 보란듯이 서아를 자신의 곁에 밀착시킨 채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소유임을 만천에 공표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연회장 내부는 이미 정적의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마자 좌중의 시선이 쏠렸고 사람들은 그가 데려온 여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리며 노골적인 탐색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쥐어졌지만 민준의 따뜻한 천에 의지하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최진혁 부회장이 특유의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그의 부인과 딸이 동행하고 있었다. 진혁은 민준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비서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비꼬았고 옆에 있던 그의 딸 최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진혁의 악수를 무시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내 사람에게 무례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귓속말로 경고했다. 진혁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 표정을 관리하며 여유로운 척 샴페인을 들이켰고 주변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민주는 잠시 중요한 투자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서에게 잠시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했고 서아는 불안했지만 그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수진을 주축으로 한 재벌가 연계들이 서아를 포위하듯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아의 출신 성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녀가 입은 드레스와 보석이 스폰서의 선물일 것이라며 킬킬거렸다. 최수진은 일부러 서아의 곁을 지나가며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기울여 서아의 드레스 자락에 붉은 얼룩을 만들어버렸다. 명백한 고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라고 말하며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비웃었고 주변의 무리는 그 광경을 즐기며 키득거렸다. 서아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침착하게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룩을 닦아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실수가 잦으시네요. 값비싼 드레스는 세탁하면 그만이지만 바닥에 떨어진 인격은 돈으로도 세탁이 안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서아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최수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주변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감히 근본도 없는 것이 훈계를 하냐며 최수진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누군가의 강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돌아온 강민준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사나운 눈빛으로 최수진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살기에 눌린 최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거칠게
최수진의 손을 뿌리치고는 겉옷을 벗어 서아의 어깨에 덮어주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는 주위가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사람을 모욕한 대가는 대한그룹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최진혁 부회장을 향해 당신의 딸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망상은 버리라고 일갈했다.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침묵이 흘렀고 민주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쥔 채 그대로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오를 때까지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잡은 손에 들어간 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도심의 불빛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자 민주는 그제야 서아의 얼굴을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다. 서아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아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했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라도 너를 혼자 두는 게 아니었어. 민준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서아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민준은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고 서아는 거부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애틋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너를 울리는 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파멸시키겠다고.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아를 공주처럼 안아들어 침실까지 옮겼고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아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뜨거워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서아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구두를 벗겨주며 발목에 입을 맞췄는데 그 행동은 완전한 복종과 숭배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아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민주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듯 밤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고 민주는 난생 처음으로 악몽이 아닌 달콤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준의 책상 위에는 최진혁이 보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서아의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인수 합병 계획서가 들어 있었고 이는 서아를 인질로 삼아 민준을 협박하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민준은 서류를 구겨버리며 인터폰을 들어 법무팀장과 전략기획팀장을 소집했고 눈에는 다시금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했다. 그는 서에게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쉬라고 말했지만 서아는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나가자마자 김 실장에게 몰래 연락하여 회사 상황을 물었고 김 실장은 망설이다가 최 부회장이 병원을 빌미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아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민준의 뒤에 숨어 보호만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기질을 발휘하여 민준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서재에 들어가 민준이 예전에 검토하다만 최진혁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고 마침내 장부의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진혁이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단초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이것이 민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한편 민준은 병원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최진혁과 정면으로 맞붙고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고 최진혁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민준을 몰아쓰며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준이 반박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아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서아는 그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내며 당당하게 이사진 앞으로 걸어나갔다. 서아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최진혁 부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유령 회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명확한 증거 제시에 이사진들은 술렁거렸고 최진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민준은 서아의 활약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과 사랑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 설 자격이 충분한 파트너임을 깨달았다. 최진혁은 고함을 치며 경비원을 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고 민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진혁을 향해 체크메이트를 선언했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기에 강민준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서아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최진혁 부회장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그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아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는데 불타오르는 차량 속에서 어머니가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었고 그 뒤편 어둠 속에서 최진혁이 섬뜩하게 웃고 있는 환영이 그를 괴롭혔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서아가 놀라서 일어나 그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 민준은 서아를 와락 끌어안으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그녀의 천에 매달렸고 서아는 아이를 달래듯 그의 등을 천천히 토닥여 주었다. 민준은 서아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참혹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노린 누군가의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의심이었다. 서아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이 강해 보이는 남자가 실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언제까지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밤 두 사람의 영혼은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으로 깊게 결합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해외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최진혁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미국 출장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에게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렸으니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민준이 떠나고 넓은 저택에 홀로 남겨진 서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최진혁 측의 방역이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서아의 핸드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다. 서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곧이어 변조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남자는 서아에게 지금 당장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할머니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서아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제발 할머니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문자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는데 그 영상에는 병원이 아닌 낯선 창고 같은 곳에 묶여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어 서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놈들이 민준에게 알리는 순간 할머니는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말이 떠올라 손이 멈추고 말았다. 그때 다시 문자가 도착했고 내용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것은 민준의 서재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어 기밀 USB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그 USB에는 민준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룹의 미래 전략과 최진혁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의 비리, 원본 파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서한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넘겨주는 순간 민준은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할 것이 분명했지만 서에게는 핏줄인 할머니의 목숨을 외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하나뿐인 가족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서한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 민준의 서재로 향했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청음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의 향기가 남아있는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고 책상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사진이 눈에 들어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금고 앞으로 다가갔고 민준이 언젠가 자신을 믿는다며 무심코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다. 금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놈들이 요구한 검은색 USB가 차가운 광택을 뽐내며 놓여 있었다. 서한은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순간 민준과의 신뢰는 영원히 깨질 것이며 자신은 그를 배신한 여자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잠깐 학교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둘러대며 외출 준비를 했고 박 팀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아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준비시켰다. 차가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서아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건물로 들어간 뒤 뒷문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안에서 서아는 놈들이 알려준 주소인 인천의 한 폐공장으로 향하며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자각하고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조차 비참하게 느껴졌다. 폐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음산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고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걸어나와 그녀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그들은 서아의 주머니에서 USB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공장 안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공장 내부에는 최진혁의 신복인 조 상무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서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그녀를 막아서며 USB를 먼저 넘기라고 위협했다. 조 상무는 USB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해 내용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강민주는 끝났다며 킬킬거리는 그의 모습에 서아는 치를 떨며 할머니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조 상무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순진하군. 우리가 정말로 너희 둘을 살려 보낼 거라고 생각했나. 조 상무의 말에 서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그제야 자신이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아와 할머니를 제거하고 민준에게는 서아가 배신하고 도망친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내들이 서아를 포박하려 다가오자 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휘둘렀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가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공장 입구 쪽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뜯겨나갔다.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색 밴들이 들이닥쳤고 차에서 내린 무장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공장 내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살기를 띤 눈빛의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해 공항에서 바로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아와 휠체어에 묶인 할머니를 보고는 이성을 잃은 듯 괴성을 지르며 조 상무를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총성 소리와 함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아는 혼란 속에서도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기절하고 말았다. 서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하얀 천장이 보였고 옆에는 링거를 맡고 있는 민준이 앉아 그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은 서아가 깨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서아는 죄책감에 참아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돌려 자신을 보게 한 뒤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금고를 열었을 때 보안 시스템이 내게 알람을 보냈다. 나는 네가 배신한 게 아니라 위험에 처했다는 걸 직감했어. 서아는 그의 맹목적인 믿음에 오열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녀를 달랬다. 그는 할머니도 무사히 구출되어 VIP 병동으로 옮겨졌으며 최진혁과 조 상무는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도주 중에 잡혔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서아는 자신이 USB를 넘겨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민준은 빙그레 웃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서재 금괴에 있던 USB는 사실 가짜였으며 진짜 중요한 파일은 애초에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서아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행동이 최진혁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미끼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서아를 안아주었고 서아는 그의 품에서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최진혁의 잔당들과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더 큰 세력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다. 그는 서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세상을 더욱 완벽하고 잔혹하게 통제하겠다고. 퇴원 후 서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납치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곁을 지켰으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 회사의 직원들은 냉혈한이었던 CEO가 사랑꾼으로 변했다는 소문에 경악했지만 민준에게는 서아의 안정이 회사의 주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서아에게 잊고 지냈던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식으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프러포즈였다. 최진혁 부회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그가 저지른 납치와 횡령 혐의보다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강민준 대표의 폭력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최진혁 측 변호인단은 교묘하게 편집된 CCTV 영상을 언론에 흘리며 민준을 통제불능의 폭군이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가고 있었다. 강민준은 집무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이 소란이 행여나 갓 퇴원한 서아의 귀에 들어가 그녀의 안정을 해칠까봐 그것만이 유일하게 걱정될 뿐이었다. 민준은 인터폰을 눌러 홍보팀장에게 보도 통제를 지시하는 대신 법무팀장을 호출하여 최진혁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의 자금줄을 즉시 동결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조치가 아니라 최진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잔혹한 보복의 시작이었다. 사무실로 들어온 김 실장은 살기등등한 민준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류를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최진혁 측근들의 살생부 명단이었다. 민준은 붉은 펜을 들어 명단에 있는 이름들 위에 거침없이 줄을 그어가며
차갑게 읊조렸다. 내 회사에서 기생충들을 남김없이 도려내. 그들이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회사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복도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발을 죽여 걸어 다녔다. 민준의 숙청 작업은 신속하고 자비가 없었으며 최진혁에게 줄을 섰던 임원들은 하루아침에 책상에 빠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민준은 자신의 행동이 폭군이라 비난받을지언정 서아를 납치하는데 일조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밤낮 없이 회사에 머물며 놈들의 숨겨진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검찰에 넘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아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다. 한편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저택에서 지내던 서아는 집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사용인들은 그녀의 질문을 회피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수리 중이라는 핑계로 모두 끊겨 있었다. 서아는 민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잉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채 새장 속의 새처럼 지내는 것이 점점 답답해져 왔다. 그녀는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는 며칠째 야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전화 목소리 너머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안부를 물었지만 김 실장은 곤란한 목소리로 대표님이 회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확신하고 몰래 정원색에 부탁하여 구형 라디오를 하나 구하는데 성공했다. 방에 틀어박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던 서아는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강민준 대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친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악의적인 보도였다. 서아는 라디오를 떨어뜨리며 입을 막았고 민준이 왜 그토록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려 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려다 뒤집어쓴 오명을 홀로 감당하며 묵묵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현관을 나서며 박 팀장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회사로 가요. 막으면 걸어서라도 갈 겁니다. 박 팀장은 서아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차문을 열어주었고 차는 대양그룹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민준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대까지 몰려와 아수라장이었다. 서아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대신 당당하게 정문을 통해 들어서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강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아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흔들림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생중계되었고 최상층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민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누가 서아를 저기로 보냈어. 당장 경호팀 내려보내. 서아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준은 막 재킷을 챙겨 입고 나가려던 참이었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준은 화가 난 듯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왜 위험한 곳에 왔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분노가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혼자 괴물되는 꼴 더는 못 봐요. 나 지키려고 세상이랑 싸우는 거라면 나도 같이 싸울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당돌하고도 애절한 고백에 말문이 막혔고 흔들리는 동공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네오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싸움인지 몰라. 내 옆에 있으면 너까지 다쳐. 민준이 고통스럽게 내뱉었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납치도 당해봤는데 기자들 질문 따위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리고 당신, 폭군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아의 따뜻한 천과 진심 어린 말이 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렸고 그는 힘이 빠진 듯 그녀를 품에 안고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천하의 강민준이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그것은 패배가 아닌 치유의 과정이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민준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나랑 같이 나가면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야.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후회는 당신 혼자 두는 게 후회죠. 나가서 보여줘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게 입을 맞춘 뒤 인터폰을 눌러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어떤 비난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민준과 서아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치워버리고 진솔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혁의 납치 행각과 비리를 낱낱이 고발함과 동시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기자들이 서아에게 질문을 던지자 민준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서아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공포와 민준의 헌신을 담담하게 증언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여론을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회견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 김 실장은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흥분해서 보고했다. 사랑꾼 CEO, 현실판 보디가드 같은 키워드가 도배되고 있었고 최진혁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반응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단둘만 남게 된 공간에서 민주는 서아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격렬하게 키스했고 서아 역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응답했다. 그것은 승리의 키스이자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연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뜨거운 전후의 확인이었다. 그날 밤 최진혁은 구치소 독방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에 차 식판을 엎어버렸지만 이미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민준은 변호사를 통해 최진혁에게 마지막 제안을 보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영원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면 형량을 줄이는데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민준의 계산된 전략이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며칠 뒤 민준은 서아를 데리고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서아를 정식으로 소개하며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작별을 고했다.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묵묵히 곁을 지켰고 민준은 비로소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은 서아에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 먹던 약을 며칠 전부터 끊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준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옆에 있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야.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회사에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아닌 글로벌 헤지펀드가 대양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틈타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그 배후에는 민준이 예전에 사업적으로 거절했던 외국계 자본검을 알렉스 킹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는 최진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막강한 상대였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서아가 있었고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닌 그의 가장 든든한 전략 파트너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민준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영어로 된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막힘없이 해석해냈다. 그녀는 알렉스 킹의 투자 패턴에서 허점을 발견하고 민준에게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제안했다. 민준은 서아의 명석한 두뇌 회전에 감탄하며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작전 회의를 이어갔다.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은 두 사람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제 그들은 연인을 넘어 전장을 함께 누비는 완벽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비상상황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는 주가 그래프와 함께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알렉스 킹이 이끄는 거대 헤지펀드 킹스 캐피털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대한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거나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두 사람만이 차분하게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선장처럼 굳건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서아가 태블릿 PC를 빠르게 조작하며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알렉스 킹은 단순히 자금력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대한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서아는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알렉스 킹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밤새도록 눈을 혹사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알렉스 킹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매매 알고리즘에서 미세한 패턴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어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서아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그녀의 눈빛만 보고도 무언가를 찾아냈음을 직감했다. 서아는 민준에게 다가가 자신이 분석한 알고리즘의 허점과 그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위험천만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하는 척하며 주가를 더 떨어뜨려 그들이 자만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급등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알렉스 킹은 갚아야 할 주식 가격이 폭등하여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는 숏 스퀴즈 전략이었다. 임원들은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라며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민주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는 즉시 재무팀장에게 서아의 지시대로 자금을 운용할 것을 명령했고 임원들에게는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자는 당장 사표를 쓰라며 엄포를 놓았다. 그의 섰을 퍼런 기세의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권한은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비서실장 이서아에게 위임되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지만 민준이 책상 아래로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주자 용기가 솟아올랐다. 이제 대한그룹의 운명은 서아의 손끝에서 결정될 판이었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서아의 시나리오대로 대한그룹이 방어를 포기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대한그룹의 몰락을 예견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알렉스 킹은 승리를 확신하며 남은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공매도에 쏟아붓는 탐욕을 드러냈다. 상황실의 직원들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가를 보며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지만 민준과 서아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초조해하는 대신 비서를 시켜 서아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다주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마침내 서아가 예측했던 알렉스 킹의 자금 회전 한계점이 도래했고 그래프의 하락세가 아주 미세하게 둔화되는 순간이 포착되었다. 서아는 지금이라며 외쳤고 민주는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우호 지분 세력과 비밀리에 확보한 현금 자산을 일시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순식간에 매수 주문이 폭주하며 주식시장의 호가창이 붉은색에서 매수를 뜻하는 붉은 기둥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바닥을 기던 주가가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자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알렉스 킹 측에서도 당황하여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었고 그들은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했다. 이것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어 알렉스 킹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동안 민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알렉스 킹이었다. 민준은 서아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는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렉스 킹은 비겁한 술수를 썼다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민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정당한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서아가 유창한 영어로 알렉스 킹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증거를 우리가 모두 확보했으며 금융당국에 이미 자료가 넘어갔다고 통보했다. 알렉스 킹은 서아의 목소리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통화가 끊어지자마자 뉴스 속보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킹스 캐피털에 대한 긴급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황실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직원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승리였고 그 중심에는 강민준과 이서아라는 환상의 콤비가 있었다. 민준은 흥분한 직원들을 뒤로하고 서아의 손목을 잡고 조용한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고 소음이 차단되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두 사람은 동시에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떨고 있었는데 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깊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고맙다는 말을 속삭였다. 내가 해냈어.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민준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서아는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힘이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키스는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담긴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며칠 뒤 알렉스 킹은 파산 신청을 했고 대한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 민준은 이사회에서 서아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그녀를 최연소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일부 보수적인 이사들이 반발했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한 서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아는 부담스럽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민준은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밤 민준은 서아를 데리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남산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통째로 예약되어 있었고 은은한 촛불과 꽃향기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민준은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이세호아, 너는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야. 내 불면증을 치료해준 의사이고 회사를 구한 영웅이며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여자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나랑 결혼해줘. 평생 네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내가 너의 침대가 되어줄게. 서아는 감격에 겨워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서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설 틈도 없이 그녀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차가운 냉혈한이라 불리던 강민준의 얼굴에서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본 서아는 그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다. 서아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10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꿈과 사랑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했다. 민준 역시 서아를 꽉 끌어안으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먹고 자라 더욱 단단해졌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아의 졸업식 날 밝혀진 놀라운 소식이었다. 서아가 최근 들어 부쩍 피로를 느끼고 헛구역질을 하는 증상을 보였던 것이다.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검진을 권유했고 결과는 임신 5주차라는 축복이었다. 민주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서아는 그런 그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던 강민준이 콩알만한 점 하나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서아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임신 소식은 양가와 회사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민주는 서아를 위해 태교에 좋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극성 예비 아빠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의 입덧 때문에 한밤중에 딸기를 구하러 다니는가 하면 회사 집무실에 아기 침대를 미리 들여놓는 등 주책을 부려 직원들의 웃음을 샀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대표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서아는 배가 불러오는 행복한 변화를 느끼며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민준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결혼식 날은 다가왔고 식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주는 늠름하고 멋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최진혁과 알렉스 킹이라는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쟁취한 그들의 사랑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는 서아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민주는 서아를 에스코트하며 기자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면의 고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날아오를 때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블루문에서의 우연한 만남부터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이막을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다. 비행기 안에서 서아는 잠시 잠이 들었고 민주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고 눈을 뜨면 사랑하는 여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10년간 여자를 거절하던 냉정한 CEO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빠로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순진한 여대생의 한 번의 키스가 불러온 기적은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대한그룹의 사내 어린이집에는 민준을 쏙 빼닮은 꼬마 아이가 서아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민준은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아내를 위해 칼퇴근을 고수하는 애처가로 유명세를 떨쳤고, 서아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여성 리더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들은 가끔 블루문에 들러 추억을 되새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민준은 서아에게 짓궂게 묻곤 했다. 그날 정말 우연이었어. 서아는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로 답하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할 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밤마다 애지중지하는 민준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다.